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한번 뒤집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값은 무너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어제까지 잘 나가던 은행들이 순식간에 역사 속 이름으로 사라지기도 하죠.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대부분의 경영자는 얼굴빛이 새하얘졌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판을 그리면서 위기를 자신 쪽으로 당겨오는 선택을 합니다. 2008년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하고 2009년 무렵 한 고비를 넘겼을 때 이미 수십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지만 어떤 은행은 몸집을 줄이기는커녕 더 비대해져서 미국 최대 은행 자리로 올라섰습니다. 그 은행을 이끈 사람이 바로 JP모건 체이스의 수장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다른 은행들이 구제 금융을 구걸하던 시기에 그는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사올까요? 를 먼저 꺼내는 몇 안 되는 인물이었죠. 위기 속에서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금융회사들이 널려있던 그때 이 사람은 아예 잿더미 위에 새 건물을 올리듯 제국을 키워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승자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굴욕과 좌절, 멘토에게 쫓겨난 기억까지 온갖 변수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거대한 금융폭풍을 정면에서 통과하고도 오히려 더 강해진 한 은행가의 선택과 집착,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치열한 계산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월가에서 가장 오래 버틴 현역 CEO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의 인생 드라마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남자의 출발선부터가 남다르긴 했습니다. 그의 집안은 세대 전체가 돈과 숫자를 다루며 살아온 전형적인 금융 가문이었죠. 1921년에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뉴욕에 건너와 은행 일을 배우고 주식 중개를 하며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인 아버지 역시 잘 나가는 브로커로 큰 돈을 벌었고 어린 제이미는 자연스럽게 금융업이 집안 사업인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유년 시절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동화책에 나올 법한 조건이었어요. 좋은 사립학교에 다니고 여름이면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떠나고 집 안에서는 지적 대화와 경제 뉴스가 끊이지 않는 분위기였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성 인권을 강조하는 책을 읽고 토론하던 사람이었고 부모는 옳지 않은 일로 벌어들인 돈은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둘 다 금융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뒀으니 어린 제이미 입장에서는 돈과 윤리를 동시에 배운 셈이죠. 그렇다고 이 아이가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누리는 호사를 그대로 누리면서도 속으로는 나는 이 집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안도 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키우고 있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더 멀리, 더 넓게 이어붙이겠다는 식의 욕심이 아주 어릴 때부터 단단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좋은 대학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자연스럽게 미국 상위권 명문들을 바라봤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중 하나에 들어갈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첫 관문에서부터 고꾸라졌습니다. 그가 꿈꾸던 명문 브라운 대학교 입시에서 결과는 낙방이었죠.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과지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그는 터프츠 대학교로 향합니다. 이 역시 수준 높은 학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여기는 임시 거처일 뿐이다. 나한테 어울리는 무대는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프린스턴 대학교 편입을 시도했는데 거기서도 문은 열리지 않았죠. 2번이나 아이비리그에게 거절당한 셈입니다. 상당수 사람이라면 여기서 마음이 꺾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이먼의 반응은 꽤 달랐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여기서 압도적인 성적을 찍어서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주지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돌려버린 거죠. 그는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했고 결국 터프츠를 거의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 결과 그토록 바라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입학 허가서를 손에 넣게 되죠. 하버드에 들어간 뒤에도 그는 전형적인 엘리트의 틀 안에 안착하길 거부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캠퍼스에서 생활할 때 그는 청바지와 가죽 재킷 차림으로 학교 밖에서 지내는 쪽을 택했습니다.
정치 성향도 교실 안에서는 소수파였어요.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강의실에서 그는 혼자 진보 성향의 의견을 거침없이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적은 변함없이 최상위권이었고 졸업할 때는 상위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우등 졸업의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줄곧 같은 패턴을 반복한 셈입니다. 문 앞에서 막히면 돌아서서 내가 그 문을 거꾸로 열게 만들겠다는 식으로 실력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이죠. 그런 성향은 첫 직장 선택에서 더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버드를 나왔으니 월가 고연봉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러브콜을 보냈고 웬만하면 그중 한 곳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상상하지 못할 선택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투자은행들을 모두 거절하고 대신 가족 지인인 샌디 와일이 이끄는 조직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연봉은 기존 제안의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손해가 너무 큰 계약이었는데 그는 눈앞 연봉보다 누구에게 배우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봤습니다. 샌디 와일은 이미 월가에서 이름난 거래 전문가였습니다. 변방에서 출발해 자신의 증권사를 키우고 그 회사를 대기업에 넘기고 또 다른 자리를 만들어내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금융회사를 직접 조립해서 거대한 그룹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죠. 다이먼은 이 인물을 보면서 내가 따라가야 할 건 이 사람의 돈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제국을 만드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와일의 핵심 참모로 들어갑니다. 다른 MBA 졸업생들이 분석가로 밑바닥에서 일할 때 다이먼은 이미 회장 옆방에서 메모를 정리하고 인수합병 리스트를 검토하고 수억 달러 단위의 거래 보고서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었죠. 스스로도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해준다는 사실에서 자신감을 얻었고 야망 역시 더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둘은 곧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거대 금융회사에서 한 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와일이 회사의 주요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판을 짜려 할 때마다 뒤에서 숫자를 맞추고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다이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 번 크게 빗나간 사건이 보험회사를 팔려다가 이사회에서 막힌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와일은 배신감을 느끼고 회사를 떠나게 되고 이때 다이먼은 당신이 떠난다면 나도 같이 나가겠다는 선택을 하죠. 안정적인 대기업에서의 승진 코스를 버리고 장담할 수 없는 새 출발을 택한 겁니다. 이 시점에 그는 겨우 30 언저리,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력서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더 오래 붙여두고 싶어 할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멘토한 사람과의 동행을 위해 그 표식을 내려놓습니다. 둘은 다시 처음부터 회사를 찾아 나섭니다. 이미 다이먼은 와일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죠. 작은 회사를 인수하고 비용을 줄이고 재무 구조를 고쳐 더 건강하게 만든 뒤 그 회사를 다시 더 큰 거래의 발판으로 쓰는 작업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들어온 대상이 바로 볼티모어에 있던 대출 회사 커머셜 크레딧이었습니다. 커머셜 크레딧은 겉으로 보기엔 매력이 거의 없는 회사였습니다. 중저소득층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체율도 높고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도 업계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많은 투자자들이라면 고개를 저었을 겁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굳이 저걸 건드려야 할까 싶은 회사였죠. 그런데 다이먼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니 팔 수 있는 자산은 꽤 많은데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 때문에 실적이 눌려있는 모양새였죠. 설비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조금만 정리하고 중복된 조직을 합치고 방만한 비용을 잘라내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거래를 위해 둘은 다시 한번 워렌 버핏을 찾아갑니다. 예전처럼 싸게 산 뒤 고쳐서 되파는 방식의 투자를 제안했지만 그 시점에 버핏은 이미 조금 부실하지만 싸게 살 수 있는 사업보다 처음부터 훌륭한 사업을 택하는 전략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거절당하고 둘은 스스로 자금을 모으는 쪽으로 선회합니다. 와일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끌어모아 회사 지분의 10%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사들이기로 합니다. 다이먼 역시 가진 돈을 거의 싹 쏟아부어 수십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사실상 자신의 전체 자산을 한 종목에 몰빵하는 셈이었죠.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둘은 공개 시장을 통해 수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모으는데도 성공합니다. 상장과 동시에 공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불필요한 부서가 정리되고 자산이 매각되고 대출 포트폴리오가 손질됐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업계 평균에 한참 못 미치던 수익성이 몇 년 안에 비슷한 회사들보다 오히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둘은 보험회사, 투자은행, 소비자 금융회사를 차례대로 엮어 하나의 초대형 그룹을 만들어갑니다. 그 최종 형태가 우리가 아는 시티그룹입니다. 금융업의 거의 모든 영역을 한 지붕 아래 묶은 대규모 복합 금융기업. 그 설계와 실행의 상당 부분에 다이먼이 관여했죠. 자연스럽게 그는 시티그룹의 사장 자리에 오르며 언젠가 이 그룹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숫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정치적 문제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와일의 딸이자 회사의 한 부문을 맡게 된 제시카와의 관계가 주요 변수로 떠오릅니다. 다이먼은 스스로를 누구에게나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 원칙대로 행동했습니다. 문제는 상사이자 멘토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댔다는 점이었죠. 그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기대에 못 미친 부서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와일의 딸이든 아니든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보고 승진을 미루거나 구조를 손보려 했고 그 과정에서 와일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선을 넘고 있다는 감정이 쌓여간 셈이죠. 이 긴장감은 결국 1998년에 폭발합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르지 않게 출근한 다이먼은 회장실로 불려 들어갔다가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회사를 키우고 위기를 넘기고 제국을 확장해온 동반자에게서 한순간에 잘려나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인생 최고의 배신으로 남을 만한 장면이었죠.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내와 어린 딸들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립니다. 우리가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일은 없다. 단지 아빠의 명함이 바뀐 것뿐이다 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다고 회상합니다. 속으로는 큰 상실감이 있었지만 겉으로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산이 줄어든 것뿐이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해고 이후 그는 당분간 공식적인 자리에서 모습을 감추고 어떤 일을 다시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미 월가에서는 실력 있는 경영자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제안이 오긴 했습니다. 다만 그가 원하는 건 단순한 직장, 고액 연봉이 아니라 한 번 더 판을 완전히 뒤집어 볼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런 조건에 맞는 곳을 찾는데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게 해서 연결된 회사가 바로 시카고에 본사를 둔 은행 뱅크원이었습니다. 이 은행은 규모는 컸지만 내부 사정이 엉망이었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업계 하위권, 숨겨진 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고 경영진은 사내에서 휴가를 너무 자주 떠나는 사람들로 비꼬일 정도로 실적보다 개인 여가에 더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죠. 이사회는 결국 기존 CEO를 내보내고 회사를 통째로 고쳐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들이 떠올린 이름이 제이미 다이먼이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받으면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간다면 내 돈도 같이 묻겠다고 조건을 겁니다. 자기 재산 상당 부분을 뱅크원 주식으로 바꾸면서 회사 성과가 나빠지면 본인도 함께 손해를 보는 구조를 일부러 만든 거죠. 그야말로 몸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CEO가 되자마자 그는 거친 수술에 들어갑니다. 실적이 나쁜 사업부는 매각하거나 축소하고 중복된 조직을 통합하고 비효율적인 지점은 정리합니다. 임원들의 각종 특혜 마이너스, 고급 차량, 개인 클럽 회비, 과한 연금성, 보상 마이너스도 과감히 송받습니다. 본질적으로 고객과 은행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된 관행이라도 과감히 끊어내자는 기조였죠. 이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비용을 동반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일회성 손실과 충당금 설정 때문에 재무제표에는
붉은 숫자가 찍혔습니다. 이 수치를 두고 비판하는 시선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체의 분위기는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이먼이 제대로 칼을 뽑은 것 같다라는 반응이 많았죠. 몇 년이 지나자 숫자가 변화된 현실을 증명해 줍니다. 뱅크원의 순이익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고 주가는 전체 시장 상승률의 두세 배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한 가지 원칙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은행의 재무 구조는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한다는 소위 말하는 요새 같은 구조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이 집착은 곧 JP모건 체이스와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앨런 사태 등 각종 스캔들로 이미지가 손상되고 내부적으로도 활력이 떨어져 있던 JP모건 체이스는 새로운 에너지와 리더십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CEO였던 윌리엄 해리스는 자신이 물러난 뒤 회사를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고 동시에 소매 금융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인수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뱅크원과 JP모건의 이해관계는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JP모건은 뱅크원을 인수하면 전국 단위의 지점망을 손에 넣을 수 있고 동시에 검증된 위기관리형 CEO를 후계자로 데려올 수 있었죠. 거래가 성사된 뒤 일정 기간 통합 작업이 진행됐고 예정대로 제이미 다이먼은 JP모건 체이스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표적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자신을 내보낸 시티그룹이죠. 그 그룹은 여전히 자산 규모 기준으로 미국 최대 은행이었고 월가를 상징하는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다이먼은 마음속으로 이제는 내가 저 자리를 넘어서 보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봐도 과장이 아닐 겁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수장이 된 그는 단순히 규모 키우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인센티브 구조를 손보고 위험을 과도하게 떠안는 사업에는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 같은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전통적인 상업은행 업무와 수수료 기반의 안정적인 사업 비중을 조금씩 높여나갔죠. 표면적인 호황에 취하기보다는 언젠가 올지 모르는 폭풍을 대비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은행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주택 가격이 끝없이 오르던 시기, 많은 경영진은 음악이 울리는 동안에는 춤을 춰야 한다라는 말에 가까운 태도를 취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을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수익을 가져다 줬고 위험은 복잡한 구조 속에 감춰진 듯 보였죠. 그 시기에 JP모건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전략을 유지하자 너무 겁이 많은 것 아니냐라는 시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겁이 많다는 평가는 2007년 이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서브프라임 대출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왔고 그 대출을 기초로 만들어진 금융상품들이 세계 곳곳에서 폭탄처럼 폭발했습니다. 그 여파로 월가의 상징 같은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붕괴 위기에 몰렸죠. 이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긴급히 찾은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은행이었습니다. 연쇄 파산을 막기 위해 누군가는 문제 있는 회사를 떠안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자본이 튼튼하고 유동성이 확보되어 있고 시장 신뢰를 유지하고 있던 곳이 바로 JP모건 체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던 사람이 제이미 다이먼이었죠. 대표적인 사례가 베어 스턴스 인수입니다. 한때 $100를 훌쩍 넘었던 이 회사의 주가는 순식간에 바닥으로 추락했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연방정부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 JP모건에게 베어 스턴스를 인수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이먼은 철저한 조건과 함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상징적인 가격으로 회사를 가져오는 대신 각종 손실 위험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촘촘히 걸어두는 방식이었죠. 이 거래가 JP모건에게 완벽한 이득만 가져다 준 건 아니었습니다. 법적 분쟁과 숨겨진 손실 등으로 적잖은 비용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시장은 위기 와중에 타인을 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은행이라는 이미지를 JP모건에 덧씌웠습니다. 위기의 와중에 더욱 확고해진 신뢰 자산이
나중에는 더 큰 사업 기회로 이어지게 되죠. 반대로 시티그룹은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흔들립니다. 샌디 와일이 물러난 뒤 회사를 맡았던 차기 경영진은 주택 관련 위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유동성 경색 국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대규모 자본 확충과 구조조정을 거치며 한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던 거인의 모습은 많이 흐릿해졌습니다. 은퇴 후 상황을 지켜보던 샌디 와일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결정 중 하나를 돌아보며 그때 다이먼을 내보낸 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남깁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였다가 정치적 갈등과 감정의 골로 갈라선 두 사람이 결국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폭풍을 바라보게 된 셈이죠. 2020년대에 접어들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은행의 수장이었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중 드물게도 JP모건 체이스의 CEO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인물이 바로 제이미 다이먼이었죠. 한 차례의 위기를 운 좋게 피한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전제로 조직을 설계하고 실제로 폭풍이 몰아쳤을 때 그 설계가 맞았다는 걸 몸소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를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수했을 때는 인정하고 좋지 않은 숫자를 숨기기보다는 차라리 한 번에 드러내자는 쪽을 택하니까요. 직원들에게는 매일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눈에 잘 띄는 포장보다 기본기를 튼튼히 다지고 단기 성과에 취하기보다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자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담을 넘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호황기에 속도를 더 내고 싶어 할 때 그는 내리막을 미리 염두에 두고 브레이크와 안전벨트를 챙겼고 그 선택이 역사적인 금융폭풍 속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수한 회사에서, 위기 앞에서 그는 늘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자신의 이름과 돈을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냉혹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죠. 다만 확실한 건 이 조합이 월가라는 가장 거친 무대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은 드문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이미 다이먼 이야기를 통해 위기 속에서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는 걸 함께 살펴봤죠. 언젠가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금융폭풍이 몰아쳐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조금은 감이 잡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각자 자리에서 차분히 숫자를 들여다보고 나만의 요새 같은 재무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화려한 기회보다 먼저 살아남는 힘을 갖추는 게 결국 가장 큰 수익이 되어줄 테니까요. 그게 다이먼이 보여준 메시지이기도 하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거물들의 선택과 실수,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사이트까지 계속 차근차근 풀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보시죠.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단단해지는 시간을 꾸준히 쌓아가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인물과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시야를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